60대가 넘으면 돈을 잃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난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젊을 때는 잘 벌었어요.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죠. 근데요, 어느 순간 통장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말을 하신 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사치를 한 것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조금씩만 아끼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너무 빨리, 너무 조용하게 무너졌습니다. 사실 가난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법이 없습니다. 큰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고 생활 속 작은 선택들,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결정들이 서서히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해서, 체면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쓸쓸해서, 또 이 나이쯤 되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어느 순간 생활비가 모자라고 병원비가 무서워지고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라서 당황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노후를 망치는 선택들은 언제나 착한 마음, 좋은 의도, 그저 오래된 습관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함정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그 선택들이 어떻게 60대 이후의 가난을 불러오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조용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의 당신도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관리비가 또 밀렸네요. 어르신, 이번 달엔 꼭 좀 부탁드려요. 관리실 직원의 말에 김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잔액은 7,000원. 생활비를 인출한 지도 오래됐고 최근엔 아들 집에서 반찬을 좀 나눠줘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합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손 안 벌려요. 민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고는 이미 그녀의 의지를 배신한 지 오래였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70이 넘도록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통장엔 늘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중장년층의 고백. 어쩌다 우리 세대의 통장은 이토록 텅 비었을까요? 왜 은퇴한 6070 세대들의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 넘으면 그냥 조용히 집에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돈이 들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 20년은 기본이고 30년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어가고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90세 이상까지 사는 경우도 아주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대, 70대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그냥 연금으로 대충 살면 되겠지. 아프지만 않으면 되잖아. 나이 들면 돈 안 써.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병원비, 치과비, 집 수리비, 명절 경조사비, 손주 용돈, 보청기, 안경 교체, 한 달 식비까지.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50대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노후는 안 써도 돈이 새는 시기예요. 쓰지 않아도 세월이 가져가는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0원이 됩니다. 또 자존심이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해도 남에게 손 안 벌리는 것, 부족해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이게 미덕처럼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자존심은 준비 없는 사람에겐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체면을 유지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강한 무기이지만 그 안에 든 칼날은 현실이 닿는 순간 너무 쉽게 부러지죠. 그러니 자존심이 강한 분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나는 괜찮아 하며 대비를 등한시합니다. 결국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채로 병원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믿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애들 키웠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굶기야 하겠어. 그런데 이 믿음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입니다. 오늘날 30대, 40대 자녀들은 자신조차 감당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집값, 교육비, 대출이자, 치솟는 보험료, 이들은 이미 삶에 쫓기고 있으며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으니까란 생각으로 저축을 미루고 부동산만 믿고 의료비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의 차가운 한마디를 듣게 되죠. 엄마, 아빠, 저희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때 깨닫게 됩니다. 아,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었구나. 또, 돈이 없어서 못 모았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벌이가 적어서 저축 못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돈이 남아야 모으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니까 남는 겁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 이 금액을 무시해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넘기다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통장엔 여전히 0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정말 소득이 적어도 매달 3만 원, 5만 원씩 꾸준히 모아온 분들은 그래도 급할 땐 꺼낼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십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언젠가 큰 돈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치과, 안과, 정형외과는 보험이 잘 안 되거나 비용이 큽니다. 의외로 큰 돈이 드는 항목이 청력 저하, 백내장, 무릎 연골 수술,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각종 검진비입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은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분들은
이런 의료비 앞에서 항상 무력해집니다. 아이고, 그거는 나중에 아프면 그때 생각해보지. 하지만 그때는 갑자기 오고, 그때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수직낙하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낙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여가와 취미가 없다 보니 지출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사는 것도, 걷기 좋은 운동화를 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술자리에는 쉽게 지출하죠. 내가 이 나이에 친구라도 만나야지.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의 여가나 취미가 없는 사람은 감정 소비를 반복하고 결국 빈 통장만 남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모으려고 했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70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는 딱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사치 같은 건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작은 사치, 반복된 소비, 습관적 지출, 이 모든 것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정기배송 구독 서비스, 다 못 쓰는 건강식품, 자식과의 식사 후 결제 습관. 이런 습관적 소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존엄도 결국 돈 위에 세워져야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흔들리며 좋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체념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희망을 아예 꺼버리는 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가계부를 써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저축하세요. 당장 1년 뒤 당신의 통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오늘부터 진짜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관 없는 소비를 경계하세요. 자식이 아닌 나의 힘으로 설 준비를 지금 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인해 점점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종수 할아버지는 가장 큰 아들인 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종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급한 건 다 해결하고 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집에 방문하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단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론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그는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박종수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이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지출은 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쓴 돈이 한 달, 한 해를 넘어가며 상당한 금액이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둘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무리한 모임과 회식에 큰 돈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며 후배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쌓인 비용은 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가족 여행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고 국내에서도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사라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고급 소비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 전자기기 등을 사면서 그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금액이 낭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심지어 손자들의 교육비까지 그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종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줄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카드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갔지? 사실 노후에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소비 패턴이 당신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소비는 6070세대, 즉 소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지출 항목들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9가지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절 선물, 체면이라는 이름의 낭비. 나이 들수록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비싼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을 고릅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 친정에도 뭔가 보내야지. 하지만 체면은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지킬수록 약값을 미루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체면은 빚내서 유지할 게 아닙니다. 체면은 내 형편에 맞게 절제하는 어른에게서 납니다. 진짜 품위는 덜 써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여행, 탈출인가, 회복인가.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이 말 한마디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하며 여행 패키지를 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갔다 오면 끝입니다. 추억은 남을지 몰라도 카드값은 더 오래 남습니다. 게다가 여행은 습관이 되면 중독됩니다. 또 가야겠다. 안 가면 허전해.
문제는 여행이 회복이 아닌 회피가 되는 순간부터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도 되는 타이밍에 가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옷. 과거의 멋이 현재의 짐이 될 때. 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할머니라고 아무 옷이나 입나. 나이 들어도 멋지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옷장이 가득 차 있고 입는 옷은 늘 똑같은데도 또 다시 신상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멋이 아니라 불안을 지우기 위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다림질된 셔츠, 잘 맞는 슬랙스, 깔끔한 운동화. 그것이면 됩니다. 진짜 품위는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커피. 하루 한 잔은 괜찮을까? 퇴직 후 할 일 없는 하루의 시작은 늘 커피 한 잔으로 열립니다. 집에 커피 믹스가 있어도 굳이 테이크아웃 한 잔을 사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거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매달 반복되는 작은 구멍이 노후 재정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여유는 커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서 길러야 할 감정입니다. 돈 들여 위로받는 습관은 결국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다섯 번째, 택시. 편함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근력.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싫어집니다. 힘들잖아. 택시 타면 편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편함은 갈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부릅니다. 걷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무릎은 더 약해지고 심장은 더 나빠집니다. 택시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움직이지 않는 대가로 찾아오는 병원비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무조건적인 편리함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주를 위한 지출. 사랑이라는 착각.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부터 갑니다. 과자, 장난감, 옷, 용돈까지. 그래도 할머니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손주는 과자나 돈보단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와 밥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함께 눈을 맞추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주를 대하세요. 일곱 번째, 경조사비. 관계라는 이름의 강요. 친구 아들 결혼이라는데 다들 10만 원 낸다더라. 나만 5만 원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경조사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편과 마음입니다. 남들이 10만 원 낸다고 나도 무리해서 맞추다 보면 정작 당신 자녀의 결혼식엔 통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절제 있게 써야 할 지출입니다. 여덟 번째, 건강식품. 건강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 내려간대요. 간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TV, 유튜브, 카톡,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약들.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한 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본에서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삼킨 알약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9번째, 자동차. 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차가 있어야 어딜 가든 편하지. 이 나이에 버스 타기엔 좀. 차는 편리하지만 주유비, 보험료, 정기검사, 수리비, 주차비, 감가까지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쓰지 않으면서도 가지고만 있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탈 일이 없다면 차를 유지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진짜 자유는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깁니다. 사람은 더 가지는 싸움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데도 괜찮아지는 싸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소박함은 절제가 생활이 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그러나 너무나 무겁고도 피할 수 없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에 불어닥친 역대급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되니 힘들겠지. 그래도 직장인은 좀 낫지 않겠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장인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미 수많은 기사와 통계, 주변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2분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총액은 195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1952조라는 숫자는 너무 커서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번 돈을 다 모아도 이 빚을 다 갚기는 어렵습니다. 즉, 우리 사회 전체가 빚 위에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문제는 이 빚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최근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카드 연체는 단순히 돈 관리를 못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체가 늘어난다는 건 평범한 가정들조차 현금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특정 계층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직장인, 중산층, 은퇴 준비를 하던 사람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난하다 해도 그건 상대적일 뿐이지. 남들이 더 잘 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끼는 거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지금은 소득이 있어도 월급을 받아도 빚과 지출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는 절대 빈곤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푸어입니다. 푸어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 때문에 가난에 빠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카 푸어, 하우스 푸어. 이 4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순간 가난해지는 부모들을 가리켜 베이비 푸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에 대해 8년간 총 2,9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가난해지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산후조리원 이주 비용은 VIP룸 기준 540만 원, 고급 시설은 700만 원 이상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도 300만 원 이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거나 집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산후조리원이 필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초음파 입체 사진 촬영, 태교 해외여행, 만삭 사진 촬영이 더해집니다. 언론에 따르면 태교 여행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만삭 사진 촬영 비용은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깁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같은 육아용품을 대부분 해외 유명 브랜드로 구매합니다. 명품 유모차 가격은 100만에서 200만 원대가 기본이고 고급 제품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주는 2,960만 원은 몇 달 만에 사라지고 가정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이비 푸어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에듀 푸어입니다. 아이 교육비에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초중 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4만 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목동 같은 교육 특구 지역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기본입니다. EBS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60%가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학원을 줄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뒤처지지 않을까? 이 불안이 결국 빚을 늘리고 가정을 휘청이게 합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에듀푸어입니다. 세 번째는 카푸어입니다. 자동차가 삶을 갉아먹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업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 40대뿐 아니라 50대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월 소득 대비 과도하게 비싼 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섰는데 이 수입차 구매자 중 상당수가 대출 리스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차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 가격 나누기 월 소득 은 차량 지수인데 정상 범위는 0.7에서 1.5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0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월 소득의 9개월치 이상을 자동차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차는 재산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체면과 허영 때문에 무리하게 큰 차, 비싼 차를 사는 순간 그 사람은 카푸어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우스푸어입니다. 집 한 채의 모든 걸 묶어둔 사람들입니다. 2025년 8월 조선일보 땅집고 기사에는 서대문구에 사는 69세 A씨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 7억 5천에 산 아파트를 지금은 15억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부자 같지만 월 소득은 국민연금과 이자를 합쳐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출을 다 갚지도 못했고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집값은 2배가 되었지만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15억짜리 집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 원, 중위 가격은 10억 6,200만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자를 계산해 보면 6억 대출만 해도 10년간 갚아야 할 이자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결국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직장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20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충격적인 사례가 실렸습니다.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 이 회사에서 27년간 근무해 상무 자리까지 오른 임원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었죠. 하지만 회사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자 그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임원 경력이 있으면 다른 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없었고 결국 그는 택배 배송 기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직장인으로 성공 신화를 썼던 사람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빚도 많지 않으니 괜찮다. 나는 은퇴했으니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푸어가 늘어나면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 매출도 줄어듭니다. 기업이 위축되면 직장인의 일자리도 위협받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산 구조조정. 집, 차, 자녀 교육비에 묶여있는 자산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 구조조정. 무리한 대출은 줄이고 필요 없는 빚은 끊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 소비 구조조정.
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수익률 1%에 목매지 말고 원금을 10% 늘려라. 즉,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소득 기반을 지키고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갓 푸어, 하우스 푸어가 동시에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매년 몇 억씩 오른다는 말, 아이를 위해선 사교육비를 아끼면 안 된다는 말, 체면을 위해선 비싼 차를 타야 한다는 말, 이 모든 건 환상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결국 가난해지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푸어 없는 나라, 가난에 짓눌리지 않는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